안녕하세요. 미미의 꿈꾸는 다락방, 책 읽어주는 미미입니다. 안내의 일기 그 두 번째 이야기, 숨을 곳을 찾아서. 1942년 7월 8일 수요일. 키티, 일요일부터 오늘까지 몇 해가 지난 느낌이야. 마치 세상이 뒤집힌 것 같은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어. 그렇지만 키티, 나는 아직 살아있어. 지금은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아빠도 말씀하셨어. 지난 일요일 오후 3시 누군가가 초인종을 눌렀어. 나는 베란다에 누워서 햇볕을 쬐며 정신없이 책을 읽느라 벨소리를 듣지 못했어. 조금 후에 언니가 당황한 얼굴로 내게 뛰어오더니 목소리를 낮추고 다급하게 말했어. 한내, 나치 친위대에서 아빠한테 호출장을 보내왔어. 엄마는 이 일로 지금 판단 아저씨를 만나러 가셨어. 판단 아저씨는 아빠의 회사 동료야. 나는 언니의 말을 듣고 너무나 놀랐어. 호출장이라니.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누구나 다 알고 있어. 특히 유대인이라면. 나는 강제 수용소와 차가운 감방이 머리에 떠올랐어. 어떻게 아빠를 그런 곳에 보낼 수 있겠니? 물론 아빠는 안 가실 거야. 엄마는 우리가 내일 은신처로 옮기는 것에 대해 의논하러 판단 아저씨한테 가셨어. 판단 아저씨 가족들도 우리하고 같이 가니까 모두 7사람이야. 난 아빠가 너무 걱정되었어. 지금 아빠는 아무것도 모르고 유대인 요양소에 있는 노인들을 돌봐주고 계실 거야. 엄마를 기다리는 동안 언니와 나는 말없이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 그때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어. 할일 거야. 내가 벌떡 일어나 문을 열려고 하자 언니는 문 열면 안 돼! 하면서 나를 가로막았어. 하지만 내가 달려나갈 필요도 없었어. 아래층에서 엄마와 판단 아저씨가 하리와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려왔거든. 하리를 보낸 뒤 엄마와 판단 아저씨는 집 안으로 들어와 문을 꼭 잠갔어. 그 뒤 언니와 나는 초인종이 울릴 때마다 아빠인가 아닌가를 살피기 위해 살그머니 아래층으로 내려가 보곤 했어. 엄마는 언니와 나에게 판단 아저씨와 둘이서 할 얘기가 있으니 다른 방에 가 있으라고 하셨어. 언니하고 단둘이 침실에 있을 때 언니는 뜻밖의 이야기를 했어. 사실은 호출장이 아빠에게 온 것이 아니고 언니한테 온 거라는 거야. 나는 너무 겁이 나서 그만 울음을 터뜨렸어. 언니는 이제 겨우 16살이야. 나치는 이런 어린 소녀를 정말로 끌고 갈까? 아니야. 언니는 끌려가지 않을 거야.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얼마 전에 아빠가 은신처로 옮긴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나는 이제야 그 뜻을 알 것 같아. 숨을 곳은 대체 어딜까? 시내일까? 아니면 아주 먼 시골? 언제? 어떻게 또 그곳으로 갈까? 이런 것들을 물어선 안 된다고 했지만 나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어. 언니와 나는 가장 소중한 물건들을 가지고 가방 속에 챙기기 시작했어. 내가 제일 먼저 넣은 것은 바로 너 키티야. 그리고 손수건, 교과서, 빗, 편지들을 넣었어. 숨어서 살 사람이 이런 것들까지 챙긴다고 비웃을지도 모르지만 내게는 옷보다 추억이 더 소중하거든. 아빠는 5시가 다 되어서야 겨우 돌아오셨어. 그리고 아빠는 코포 하이스 씨에게 전화를 걸어 집으로 와달라고 부탁하셨어.
판단 아저씨는 나가서 미프 아주머니를 데리고 오셨어. 미프 아주머니는 1933년부터 아빠와 함께 일해와서 지금은 아주 친한 친구 같은 사이야. 얼마 전에 행크 아저씨와 결혼을 했어. 아저씨도 역시 우리와 아주 친해. 미프 아주머니는 여행 가방에 우리 신발과 옷가지를 넣어 은신처로 옮기기 위해 들고 나갔어. 미프 아주머니가 나가자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어. 모두들 식사를 할 생각도 있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생각하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날씨는 무덥고 정말 모든 것이 아주 이상했어. 11시쯤에 돌아온 미프 아주머니와 행크 아저씨는 또 한 차례 짐을 가득 싣고 나갔어. 나는 너무나 지치고 피곤해서 오늘이 내 침대에서 자는 마지막 밤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금세 깊이 잠들고 말았어. 이튿날은 모두들 새벽 5시에 일어났어. 다행히 일요일처럼 덥지 않았고 하루 종일 비가 내렸어. 우린 될 수 있는 대로 옷을 많이 가져가려고 마치 북극 탐험이라도 가는 사람들처럼 옷을 잔뜩 껴입었어. 우리 같은 입장에 있는 유대인이 어떻게 옷을 잔뜩 넣은 가방을 마음대로 들고 다닐 수 있겠니? 언니는 교과서가 잔뜩 든 가방을 자전거에 싣고 미프 아주머니의 뒤를 따라 어리동가 가버렸어. 그때까지도 나는 우리의 은신처가 어딘지 몰랐어. 아빠, 엄마, 나는 7시 30분에 조용히 밖으로 나와 문을 닫았어. 내가 작별 인사를 한 것은 고양이 모르체에게 뿐이었어. 모르체는 딴 집에 가도 잘 살 거야. 나는 2층에 새들어 사는 하우트 슈미트 씨한테 모르체를 잘 보살펴 달라는 쪽지를 써서 남겨두었어. 부엌에는 고양이가 먹을 고기가 1파운드나 있었어. 그리고 식탁에는 아침 식사를 하고 난 그릇들이 그대로 있었고 침대는 흐트러지고 모든 것들이 어수선했어. 하지만 아무래도 상관없어. 우리는 이곳을 빠져나가서 빨리 안전한 곳으로 가고 싶었을 뿐이거든. 내일 또 계속 얘기해줄게, 키티. 1942년 7월 9일 목요일. 키티, 이렇게 해서 우린 여러 가지 물건을 넣은 무거운 가방을 제각기 짊어지고 쏟아지는 빗속을 걸었어. 출근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을 가엾다는 듯 바라보았어. 우리를 차에 태워주지 못해 미안해하는 것 같았어. 하지만 유난히 눈에 띄는 노란 별을 달고 있는 유대인을 누구도 함부로 태워줄 수는 없어. 킹빌로 나와서야 엄마와 아빠는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나에게 설명해 주셨어. 우리 부모님께서는 벌써 몇 달 전부터 생활에 불편하지 않도록 필요한 물건들을 은신처로 옮겨놓고 7월 16일까지는 모든 준비를 끝낼 생각이셨다고 해. 그런데 어제 느닷없이 날아든 호출장 때문에 예정보다 열흘이나 앞당기지 않으면 안 되었대. 준비는 덜 되었지만 참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 은신처는 아빠 사무실에 있던 건물 안에 있어. 키티, 넌 아마 이해하기 힘들 거야.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해 줄게. 아빠 사무실 직원은 그다지 많지 않아. 크랄레리 씨, 코프하이스 씨, 미프 아주머니, 그리고 23살이 타이피스트 엘리 언니, 이렇게 4사람뿐이야. 모두 우리가 오는 것을 알고 있었어. 엘리 언니의 아빠인 포센 씨와 창고에서 일하는 2 소년에게는 알리지 않았어. 키티, 이제 이 건물의 생김새를 설명할게.
건물 1층에는 큰 상점이 있는데 창고로도 사용되고 있어. 이 상점 입구 옆에 사무실로 들어가는 또 하나의 입구가 있는데 이 안으로 들어가면 짧은 통로가 나 있고 바로 계단에 이르게 되지. 계단을 올라가면 오른쪽에 문이 있는데 그 문의 유리 위에 검정 글씨로 사무실이라고 쓰여 있어. 이곳이 제일 큰 사무실인데 아주 넓고 밝은 방이야. 엘리 언니, 미프 아주머니, 코포 하이스 씨는 낮에 여기서 일하고 있어. 그 옆으로 금고, 옷장, 커다란 찬장이 놓여있는 어두운 창고가 있어. 거기서 좀 더 들어가면 작고 좀 어두운 또 다른 사무실이 있어. 전에는 이 방을 크라렐 씨와 판단 아저씨가 사용하셨대. 그런데 지금은 크라렐 씨만 사용하고 계셔. 복도에서 안으로 들어가려면 안에서만 열리고 밖에서는 열리지 않는 유리를 낀 문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가 있어. 크라렐 씨 사무실에서 석단 창고 앞을 지나 긴 복도를 따라가면 맨 끝에 4개의 계단이 있어. 계단을 올라가면 이 건물에서 제일 훌륭한 방이 나와. 이곳이 전용 사무실이야. 침침하고 묵직한 분위기인데 리놀리움 바닥에는 값비싼 양탄자가 깔려있어. 멋진 전등과 라디오 등 모든 게 최고급품이야. 그 사무실 옆에는 싱크대와 가스레인지가 갖춰진 넓은 부엌이 있고 바로 옆에 화장실이 있어. 이것이 2층이야. 복도를 따라 나 있는 나무 계단을 올라가면 3층의 좁은 계단참이 나와. 이 계단참 양쪽에 문이 있는데 왼쪽 문을 열면 큰 길을 내다볼 수 있는 창고와 다락방으로 통하는 복도가 있지. 이 복도 끝에는 아주 가파른 네덜란드식 계단이 있는데 이 계단을 올라가면 큰 길로 통하는 제3의 입구가 나와. 계단 오른쪽에 있는 문이 우리들의 은신처로 통하는 입구야. 이 낡고 초라한 문 안에 이렇게 많은 방이 숨겨져 있는 줄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할 거야. 문을 열고 계단을 올라가면 바로 은신처야. 은신처의 입구 맞은편에 가파른 계단이 있어. 계단 왼편의 좁은 통로를 지나면 우리 가족의 거실 겸 침실이야. 그 옆에 있는 작은 방이 언니와 내가 쓰는 공부방 겸 침실이야. 입구 오른쪽에는 세면대와 작은 화장실에 있는 창문이 없는 작은 방이 있는데 여기서 또 하나의 문이 우리 방과 통하게 되어 있어. 계단을 올라가면 누구나 깜짝하고 놀라고 말 거야. 이런 낡은 집에 이렇게 밝고 큰 방이 있나 하고 말이야. 실험실로 썼던 방이기 때문에 가스레인지와 싱크대가 갖추어져 있어. 여기가 앞으로 판단 아저씨 가족이 사용할 부엌이고 우리 모두의 거실 겸 식당이기도 해. 그 옆에 복도를 겸한 작은 방을 페터 판단이 쓸 거야. 그리고 작은 다락방도 있단다. 자, 어때? 지금까지 소개한 것이 우리들이 앞으로 살아갈 멋진 은신처야. 1942년 7월 10일 금요일. 키티, 지루하게 은신처 이야기를 해서 실증이 났니? 하지만 넌 내 친구니까 우리가 어떤 곳에서 지내는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해. 그러니 어제 미처하지 못한 이야기를 계속할게. 우리 세 사람이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미퍼 아주머니가 재빨리 우리를 은신처로 데려왔어. 모두 안으로 들어가자 미프 아주머니가 문을 닫았어. 마르코트 언니는 자전거로 벌써 도착해서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 방이란 방은 모두 발 디딜 틈 없이 너저분하게
어지럽혀 있었어. 깨끗한 침대에서 자려면 먼저 흐트러진 것들을 모두 치우고 짐들을 정리해야 했는데 엄마와 언니는 지쳐서 침대 위에 축 늘어져 있었어. 어쩔 수 없이 아빠와 나는 둘이서 하루 종일 상자들을 풀고 옷을 정리하고 마룻바닥을 닦았어. 덕분에 그날 밤 우리 모두는 깨끗한 침대에서 잘 수 있었단다. 그날은 아침부터 따뜻한 음식이라곤 조금도 먹지 못했지만 우린 아무렇지도 않았어. 엄마와 언니는 식욕을 잃었고 아빠와 난 너무 바빠서 먹을 틈이 없었으니까. 화요일은 모두가 서둘러 못다한 일들을 계속했어. 엘리 언니와 미프 아주머니는 우리들을 대신해서 배급을 타러 갔어. 아빠는 등화 관제시설의 낡은 곳을 고치고 우리는 부엌을 깨끗이 청소했지. 그동안 너무 바빠서 내 주변에 일어난 큰 변화에 대해 생각해 볼 틈이 없었어. 수요일이 되어서야 여유가 생겼단다. 그래서 이제야 내게 그동안 일어난 일들을 이야기하는 거야. 1942년 7월 11일 토요일. 키티, 이곳에는 15분마다 시간을 알리는 교회 시계탑이 있어. 엄마와 언니는 그 종소리가 귀에 거슬린대. 그러나 나는 괜찮아. 나는 처음부터 이 소리가 좋았거든. 특히 밤이면 종소리가 믿음직한 친구처럼 생각되기도 해. 키티, 너는 숨어서 산다는 게 어떤 건지 알고 싶겠지? 글쎄, 사실은 나도 아직은 잘 모르겠어. 이 집에서는 왠지 마음이 안정되지 않아. 그렇다고 해서 여기가 싫은 건 아니야. 뭐라고 할까? 아주 이상한 별장에서 방학을 보내고 있는 기분이야. 조금 어이없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그게 바로 내 느낌이야. 이 은신처는 숨어 살기에는 참으로 훌륭한 곳이란다. 이런 근사한 은신처는 암스테르담은 물론이고 네덜란드 전체를 뒤져도 아마 찾지 못할 거야. 건물이 조금 기울어져 있고 습기가 조금 차긴 하지만 언니와 내가 쓰는 작은 방은 처음에 아무런 장식도 없어서 매우 허전했어. 다행히 내가 모아놓은 영화 배우 사진과 그림 엽서를 아빠가 미리 갖다 놓으신 덕분에 그것들로 벽을 멋지게 꾸밀 수 있었어. 그리고 판단 아저씨가 다락방 창고에서 나무를 가져다가 작은 선반 몇 개를 만들어 주셨어. 방안이 한결 활기차졌단다. 엄마와 언니는 조금씩 기운을 회복하고 있어. 엄마는 어제 처음으로 스프를 만들 만큼 기운이 나셨는데 아래층에 얘기하러 가시다가 불 위에 올려놓은 냄비를 깜빡 잊으셨어. 그래서 그만 콩이 냄비에 새카맣게 눌어붙어 버렸단다. 어젯밤 우리 가족은 2층 전용 사무실로 내려가서 라디오를 들었어. 나는 누가 엿듣지는 않을까 하고 가슴이 조마조마해서 3층으로 돌아가자고 아빠를 졸랐어. 엄마는 내 기분을 알아차리시고 나를 위층으로 데려다 주셨어. 우리들은 이웃사람이 우리들의 얘기 소리를 들을까 두려워서 여러 가지로 신경을 쓰고 있어. 그래서 이곳에 도착한 날 즉시 커튼을 만들었지. 아빠와 내가 둘이서 서툴게 바느질한 커튼은 창문에 걸고 앞쪽으로 눌러 놓았어. 이 집 오른편에는 큰 회사 건물이 있고 왼편에는 가구 공장이 있어. 근무 시간이 지나면 아무도 없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조심해야 해. 언니가 독감에 걸려 기침을 심하게 할 때는 감기약을 한꺼번에 많이 먹이기도 했단다. 나는 화요일이 은근히 기다려져. 판단 아저씨 가족이 오기로 했거든.
사람이 늘면 좀 더 재미있고 쓸쓸하지도 않을 테니까. 이 은신처에서 무엇보다 무서운 것은 저녁 때나 밤에 주위가 너무 조용하고 쓸쓸하다는 사실이야. 누군가 우리를 보호해줄 사람 같이 있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 한 걸음도 바깥에 나갈 수 없다는 것이 얼마나 답답한지 너는 설명해도 아마 모를 거야. 그리고 들키게 될 경우 죽음을 당할지 모른다는 공포 때문에 몹시 불안해. 낮에도 모두 속삭이듯 이야기해야 하고 걸을 때도 살금살금 조용히 걸어 다녀야만 해. 혹시 창고에 있는 사람들에게 들릴지도 모르기 때문이야. 어머나, 누군가 나를 부르는 것 같아. 이만 안녕.